자, 교재제 54페이지에 보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시상의 어떤 흐름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실제 분석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있죠. 일단 딱 제목이 주어지면 뭘부터 봐라? 제목을 먼저 봐라. 그러면 광야,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형상화 시키려고 했는지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광자 할 때는 이제 빛날 광자를 많이 씁니다. 무슨 광자를 많이 쓴다? 빛날 광자, 빛날 광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자 한 시간씩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우리 뒤에 학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듣다 보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시작, 좋아요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들어가서 혹시라도 복습할 때, 강의 들을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해? 그렇다, 시작.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우리 남학생, 아디다스?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이런 방송, 이러면 안 되죠. 뭐, 강요하면 안 되죠. 말 취소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눌러주세요. 알겠죠? 눌러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줘도. 그리고 내가 소개했던 데 카페에 있어, 없어요? 카페에 있죠? 혹시 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들었을 텐데, 재진국어방. 무슨 국어방? 재진국어방. 내 이름이 재진이니까, 임재진. 그죠? 재진이라는 이름 괜찮잖아. 그렇지 않나? 그죠? 응. 괜찮죠? 응? 괜찮지 않나? 재진. 뭐 괜찮다는데, 나도 이름이 좀 부담스럽고 뭐 해서 바꿔볼까? 응? 그랬는데, 누가 걸더라고. 재진 이름 괜찮은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아니, 책 쓸 때 재진국어. 좀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른 의미로 바꾸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도, 괜찮다. 왜 바꾸려고 하냐. 이 재진 얼마나 좋냐. 예? 이죠? 그게 재진이란 말이 흔듦이 있다는 거거든. 뭐에 흔듦이 있냐? 내가 스플림자거든. 스플에 흔듦이 있다. 스플을 흔드는 존재가 되라. 라는 그 이름 속에,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망이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졌지. 그래요. 그러잖아. 뭔가 이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재진국어방이 있어요. 재진국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자료도 받을 수도 있고. 알겠죠? 무료 사이트 아니야? 무료 사이트. 카페가 무료지 뭐 유료가 아니니까 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어휘 공부할 수 있도록 뭘 해놨어요? 내가 우리말 돋보기라는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계속해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육사의 뭐다 같이? 광야. 광자가 이제 요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집 안에, 이게 집엄자야. 집엄자에다가 집이요, 집, 하우스, 집 있죠. 거기다가 이게 누를 황자. 누를 황자입니다. 그죠? 집엄자에다 뭐가 들어가 있다 같이? 누를 황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집안에 누른 것이 있다는 것은 뭘까? 집안에 누른 것이 있다는 것은 집안에 곡식을 키운다는 거죠. 곡식을 키운다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넓어, 좁아. 넓겠지. 그럼 넓을 광. 시작. 넓을 광. 이게 넓을 광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알리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넓게 알리는 걸 뭐라고 그래? 광고라고 하잖아. 광고. 생각나? 광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자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넓을 광자에다가, 넓을 광자. 넓을 광자에다가, 넓은 광자에다가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날일자가 들어가요. 날일자, 해일자, 날일자. 시작. 해일자, 뭐다 같이? 날일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일자다. 그다음 뭐가 들어간다 같이? 날일자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날일자, 해일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 그럼 광야는 뭐냐면 빛나는 땅을 말하는 거야. 빛나는 땅. 빛을 회복한 땅. 그리고 여기서 광야라는 것에 한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광야를 쓴다면 이 광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빛날 광자를 쓰는 거죠. 빛이 회복된 그런 광야. 그러니까 결국 뭘 소망하고 있어? 그 광야를 소망하고 있는 거지. 빛이 다시
회복되지는 또 광야. 자, 여러분들 그 옆에 한자가 제시되지 않아서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광야가 이거라고요. 예? 됐습니까? 빛날 광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빛나는 땅, 빛나는 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광복된 초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다. 광복된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 그 광야는 이야기할 때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죠. 그렇죠?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 까마득한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나. 까마득한 날이니까 과거지. 어디 닭 한 마리, 그런 생명조차도 없었던 광야의 원시성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서리법이죠. 수사적 의문법이죠. 일종의 서리법. 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닭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광야의 원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닭은 생명체 일부죠. 생명체 일부죠. 생명체 일부를 통해서 생명체 전체를 드러냈죠. 이것들을 우리 수학법을 갖다 뭐라고 하냐? 대유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 대유법. 대유법 가운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대유법 가운데 제유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화유법이 있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데 그 사물의 부분,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낸 것을 제유법으로 한다면 화유법은 특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알겠죠? 특징을 통해서 연상을 통해 대상을 전체 드러내는 것이 화유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코가 빨개. 자,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저기 딸기코 온다 라고 했다면 그 딸기코는 뭐가 돼요? 그 딸기코가 영수라는 예라면 그 영수의 특징을 통해서 영수 전체를 드러내는 거지. 저기 딸기코 온다는 것은 영수가 온다는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일종의 별명이 있어 없어?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바로 일종의 화유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두면 돼요. 됐습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유법이라는 건 뭐냐?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에게 빵을 달라. 나에게 뭘 달라? 빵을 달라. 빵은 먹는 것의 일부죠. 먹는 것 일부를 통해 먹는 것 전체를 드러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제유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패는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있지? 좀 더 얘기해 뭐예요? 일종의 문이 무보다 강하다는 것을 각각 일부인 펜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제유법이라고 한다. 제유법과 합쳐 환유법 합쳐 뭐 한다? 대유법. 보통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대유법으로 나올 때가 많다. 이게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닭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 될 수 있어? 생명의 일부로서, 생명체 일부로서 생명체 전체를 드러냈다 볼 수 있겠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때의 닭은 일종의 대유법이 되겠고요. 다음에 들렸으랴 했을 때 그런 닭소리조차도 생명조차도 없었던 시절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일종의 서리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리법을 통해서 광야의 원시성을 드러내고 있다. OX.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광야의 원시성.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그러면 궁금증. 알겠죠? 관심과 질문을 가져라.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문학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뭘 표현하는 거? 정서. 어떠한 정서를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광야의 원시성.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마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차마라는 부사 있죠?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어때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마에 휘달립니다. 자, 이건 상당히 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죠. 일종의 조감도죠. 조감도. 위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마치 그 당시에 드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론을 띄운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맥들이 어때요? 태백산맥도 마찬가지지만 저 위로부터 보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동해 쪽으로 마치 뻗는 것처럼, 달리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볼까? 바다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정이 없는 것을 무정명사라고 하거든. 무정명사. 감정이 있는 것을 유정명사 그래요. 보통 유정명사는 동물이나 인간을 유정명사라고 하죠. 자, 근데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 있게 만들었죠. 살아있지 않는 것을 살아있게 만들었죠.
산맥은 살아있다 볼 수 없잖아. 무생물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생물화 시켰죠. 이와 같은 수사법을 화류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 화류법.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사법에 또 하나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화류법과 의인법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산맥이 바다를 연마하여 휘달리고, 자, 산맥이 휘달린다. 그 자체만 보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만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만 보면 이거는 화류법이 아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모하여. 다 같이 시작. 연모하여. 연모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지. 물론 동물도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어느 동물은 어느 내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개가 있어요. 개가 집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네? 딱 앞발을 들고 뒷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거의 뭐 하루 종일 서 있어. 거의.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지 않지. 좀 이렇게 서 있다가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내죠. 근데 이 개를 딱 자세하고 마치 보초처럼.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 자기 어미개가 원래 살았었어. 근데 분양받아서 앞에 건물로 자기는 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옥상에 엄마 개가 왔었어. 그거 보고 살았어. 네? 근데 어느 날 엄마 개가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그 엄마 개가 그리웠는지 항상 그 자리에 그 엄마 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위에 옥상을. 그것이 밝혀졌어. 그 개들에도 뭐가 있어? 감정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왔어요. 개를 갖다가 자기가 키우기 힘들어서 한 10리 정도 되는 곳에 넘겼어. 아는 지인에게 개를 줬어. 근데 그 개가 3개월을 거쳐서 집을 찾아온 거야. 야, 3개월 거쳐서. 그리고 그 개를 갖다 멀리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힘들었지만 그 개를 갖다가 버릴 수 있어 없어?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같이 평생 간다. 그런 각오를 갖고 77세 되신 분이 그 개를 키우더라. 내가 힘들어서 그 개를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넘겼는데 세상에 그 개가 3개월을 거쳐서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다. 어떻게 그 개를 다시 보낼 수 있겠냐고.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개와 개와의 어떤 그 관계 상당히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다, 뭐 희망이다 이런 감정은 누가 갖는 것? 인간이 갖는 것. 인간만이 갖는 것. 그럼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화 시켰다. 알겠죠? 우리 개가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다면 이것은 전부 다 일종의 의인법이다. 사람의 어떤 인격적 속성을 갖다 부여하면 뭔 법? 의인법이 되는 거고, 무생물을 생물화한다. 살아있지 않는 것을 살아있게 만든다. 무슨 법? 화류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법이 되겠어? 화류법이지만 그 속에 뭘 갖고 있다? 연모하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인법적 요소가 살아있다. 그래서 의인적 서리법, 의인적 화류법.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근데 A라는 학교가 여기를 화류법으로 했다면 화류법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걸 의인법으로 했다면 의인법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류법이다, 의인법이다. 근데 밑에 선지 속에 화류법, 의인법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의인적 화류. 시작. 의인적 화류라고 할 수 있죠. 어차피 화류라는 것도 지나치면 의인화가 된다. 정리됐나요? 이렇게 바위가 굴러와 나에게 속삭인다. 바위가 굴러와 나에게 속삭인다. 바위가 걸어와 나에게 속삭인다. 자, 바위가 걸어왔다. 그 사체는 뭐예요? 화류지. 근데 나에게 속삭이는 것은 의인이지. 정리됐나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류가 지나치면 뭐가 된다? 시작. 의인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를 연마에 휘달렸다.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범하지 못한 거지. 그만큼 산맥조차도 이곳은 어디일까? 이곳은 어디야? 광야지. 광야를 갔다가 범하지 못했지. 산맥이 가로질러 가지 못했지. 그러니까 범하지 못한다. 그곳은 뭐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광야의 신성성을 얘기한다. 뭐 얘기한다? 신성성.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광야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는 광야의 원시성과 신성성. 자, 오늘날 그 맞춤법으로 얘기한다면 범하든 못하였으래가 맞아? 범하진 못하였으래가 맞아? 범하진 못하였어. 지가 와야겠지. 어미가
그런데 던을 썼죠. 이런 것들을 갖다 뭐냐? 비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 효과를 갖다 드러내고자 한다. 이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다체 시적.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라는 것도 표현사 특징입니다. 시적 허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시적 자유라고도 한다. 시적 허용, 시적 자유. 시작.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고 하도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되겠어.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차마 있지?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차마라는 것은 부사어야. 차마. 그래서 뭘 나타내고 있다? 광야의 신성성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광야는 이랬던 곳이었어. 광야는 원래 원시적이었어. 알겠습니까? 생명조차도 없었던 시죠. 거기다가 광야에 뭐에다 같이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지. 이런 곳에 뭐 했어요? 이런 신성 땅에 뭘 했을까? 이 나라를 세웠겠죠? 그게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끊임없는 광음. 광음. 빛광자와 그늘음자죠. 빛광자와 그늘음자가 만나서 세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융합합성어죠. 시간적 개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념적이고도 대체로 정서적인 감정적 요인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짐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갖다 드러내고 있지. 이것을 시각적 형상화. 시작. 시간적 형상화 또는 시간의 형상화. 시간이라는 것은 뭐죠? 관념이죠.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을 갖다 뭘로 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있습니까? 자, 부지런한 계절. 계절을 갖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피고 짐을 통해서, 꽃의 피고 짐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광음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계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부지런하고 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 부지런한 계절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의인법. 다 같이 시작. 의인법. 부지런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요소죠. 그래요. 우리 개가 부지런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인격적 요소니까 의인법으로 보면 되겠죠. 부지런한 계절에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있지? 자, 역사 있어. 역사나 철학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야 하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놓은 게 문학이라고 했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때의 강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적인 어떤 사물을 강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가리키는 거야. 뭘 가리킨다? 역사. 강물은 역사. 역사는 흐른다. 그래도 있죠. 그래서 주로 강물은 역사나 문명을 뜻한다. 왜?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문명들은 다 강의 유역에서 발달했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점? 역사 또는 문명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지. 드디어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됐다. 문명이 시작됐다. 어떤 땅 위에? 태고적 생명체도 없었던 이 신성한 땅에. 알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뭘 열어서? 역사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열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라를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뭐가 된다? 과거가 되는 거죠. 광야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정리됐습니까? 열었다. 드디어 이 역사가 시작된 거야.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가 알겠습니까?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이 나라가 지금 나오죠. 지금 세모 지금 부사죠. 지금 현실인식이죠.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 같이 눈이 내리고 있다. 자, 눈이라는 말 있죠. 객관적 산문이죠. 자,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 정서가 있었겠죠. 눈이 갖고 있는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정서를 눈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 눈은 뭐냐? 시련과 고난과 핍박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차가움의 이미지. 눈이 쌓이면 무겁기도 하죠. 차갑고 무거운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암담한 어떤 현실을 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지금 먼 내리고 눈 내리고 내리고. 자, 그러면 핍박과 시련과 고난은 무슨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죠. 부정적 이미지는 하강적 이미지. 무슨 이미지? 하강적.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거지. 내리는 거.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부정적 이미지를 뭘 활용한다?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선지 나오면 맞다 틀리나? 맞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 향기죠. 매화 향기. 매화 향기는 긍정적 부정적.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소재 있죠. 전통적 소재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사군자. 시작. 사군자. 사군자. 사군자 하면 생각나는 거. 매난국죽. 됐습니까? 매하면 매화. 난 난초. 국화. 죽 대나무죠. 이것들 전부 다 뭘 표상하죠? 보통 전통적 소재로서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를 갖다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하고자 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뭘로 제시하고 있다? 매와 향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매환기가 아득하다라고 했지. 아득하다. 아득하다는 대체로 시각적 이미지지. 아득하다. 뭘 다르지잖아. 근데 여기서 아득하다는 문맥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나왔겠죠? 그윽하니 여기다가 밑줄 넣고 아득하니 밑줄 쳐놓고 그 아득하니는 뭐다면 충만하다. 그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그 향기가 아득하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저 멀리 온누리에 꽉 차여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지. 저기 됐습니까? 의지야. 의지가 충만할 때. 그러니까 의지가 충만한 곳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희생해도 그 희생의 가치가 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꽃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내 여기에 뭘 심겠습니까? 가난한 노래의 씨를 심겠다는 거죠. 씨를 심겠다라는 거야. 자, 뭐 하면서 다 같이? 눈이 오는 현실 속에서 뭐가 충만하니까? 매와 향기가 충만하니까 나는 이곳에 뭘 심겠다? 씨를 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뭐 해봐야 되지? 광야야. 이해됐나요? 그 광야에 지금 뭐가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매와 향기가 그윽합니다. 충만해 있어요. 나는 이곳에 뭘 심겠다? 씨를 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때까지의 광야는 지금 현재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의 광야. 지금 현재의 광야는 어떤 광야야? 눈이 내리는 현실이 있죠. 이 눈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거죠. 그런 가운데 매화 향기가 충철하니까 매화 향기와 눈은 무슨 관계에 있다? 대립적 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 이 두의 관계, 눈과 매화에 밑줄 쳐놓고 두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찾으려면 대립적 관계를 찾는 문제야. 내 말 좀 이해됐나요? 눈과 매화 향기. 그윽하니 내 여기 뭘 심겠다? 씨를 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를 심는데 무슨 씨? 수식어. 무슨 씨? 노래의 씨. 다 같이 시작. 노래. 저기 됐나요? 노래의 씨를 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노래의 씨를 심겠다. 노래의 씨를 심었으니까 그 뒤에 제일 뒤에 마연을 보면 다시 천고도에 백마 타고는 촌이서 이 광에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른다. 뭘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도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앞에 노래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부른다라고 하는 서술을 갖다 선택하게 된 거야. 됐나요? 시는 뭐하다? 논리적인 거야. 문법을 제대로 잘 알아야 문학도 잘 할 수 있고 비문학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누차 그래서 문법에 대한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얘기했지. 자꾸 문법이 말이지 문학수가 줄었다고 문법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에? 문법은 국어의 기초야. 영어 시간에 영어 문법 회 안 해요? 안 하는가? 하죠. 기초니까. 또 영어는 국어와 달리 뭐에 닿지? 어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휘가 또 여러분들 수업에 막 기초적으로 할 거야. 그런 거네요. 그렇잖아. 그렇지. 국어도 이제는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 잘 알지 뭐 하고 거기다 안 했는데 뭐가 돼서 어휘가 그냥 중요하게 되게 됐어요. 어휘가. 어휘. 그래서 요즘에 시험에 어휘가 강조되고 있다. 그 어휘 가운데 뭐다? 한자. 그래서 한 시간을 한하는 거야. 잘 따를 수 있도록. 근데 문학은 그 어휘가 뭐예요? 함축적이죠.
그 이면의 내용을 갖다 뭐 할 수 있어야 들춰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시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 함축적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뭘까? 자꾸 골똘히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시를 어렸을 때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알겠지?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 가운데는 좀 천재들이 많아. 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거래요. 예? 이런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독해라는 것도 역시 보면 상상적 독해라는 게 있거든. 상당히 뭐야, 나지? 비과학적이지. 근데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데는 좀 그런 상상적 독해도 가능해. 왜? 어휘 자체가 어려우니까 상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현대문학을 공부할 때는 상상적 독해하면 틀리게 될 수 있어. 논리적이야. 알겠습니까? 왜? 이 어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잖아. 그 어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상상적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논리적이야. 나 그래서 뭘 해? 이때 부르게 하리라. 뭘 부르게 하리라?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 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쓰니까 노래의 시를 써보니까 노래가 열매가 노래가 나왔겠지. 사과의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왔겠지. 배의 씨를 심으면 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노래가 나왔겠지. 그럼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이거지.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그 노래는 광복의 환희의 노래가, 시대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광복 환희의 노래, 광복을 갖다가 맞이했을 때 기쁨의 노래. 알겠습니까? 그 노래야, 노래. 광복의 씨앗입니다. 광복의 씨앗. 알겠죠? 됐습니까? 그 노래의 씨를 심는 거죠. 그 씨라는 건 뭘까? 씨는 여러분들 속성을 알겠죠? 씨의 속성은 뭐냐? 씨의 속성은 심겨져서 썩어짐으로써 양분을 공급하여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씨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희생적인 의미를 가져요. 알겠어요? 뭘 갖는다 같이? 희생. 씨는 뭐라고 해야 같이? 희생. 자기가 썩어짐으로써 싹을 틔우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뭐가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 이 말 많이 써안써. 그렇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자유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민주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씨앗이 되겠다는 거죠. 희생의 그런 씨앗이 되겠다. 정리 됐나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열은 뭐가 되겠어? 세 번째 열은 아까 뭐라고 했어? 드디어 강물을 열었다는 것은 광야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광야의 역사성, 광야의 문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네 번째 열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현재성인 거야. 그럼 광야의 현재는 뭐야?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뭐 하겠다? 노래의 씨를 심겠다. 자기 희생적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자기 희생적 의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알겠습니까? 자, 뿌려라 동그라미. 자, 1인칭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자, 1인칭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없는. 명령했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했지. 어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다시 말해서 비문법적 표현이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 삐딱하게 삐뚤어 말함으로써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거지. 저기 됐나요? 우리 가끔 보면 광고판이 가다 보면 광고나 저희 그 상호 간판이 있지? 그것이 거꾸로 매달려져 있는 경우 봐, 안 봐? 오히려 정상적으로 매달리는 것보다 거꾸로 매달려져 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을 좀 멈추게 할 수도 있지. 네, 마치 노이즈 마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 시각,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거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호 씨도 간판을 갖다 뒤집어 놓는 거야. 아십니까? 뭐야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지. 정의됐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저게 뭐 이 간판이 왜 저렇게 돼 있어? 뭐 간판이 왜 저렇게 돼 있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의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강인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효과인데, 시가 바로 그런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실패라는 건 뭐야? 시적 허용이다. 이해됩니까? 1인칭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거나 청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인칭 주어도 하면은 명령형이나 청령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서술 속에 뭐라고 했어요?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지? 뿌려라! 뿌리겠다! 라고는 강한 희생적 의지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뿌려라!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고 뒤에. 여러분, 선고라는 것은 오랜 세월 뒤죠. 오랜 세월 뒤죠. 오랜 세월 뒤라는 것은 너무나 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막연하죠. 근데 이것도 다시 천고뒤라는 것은 다소 반어적이다. 시작. 반어적. 속뜻과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머지않아. 다 같이 시작. 머지않아.
다시 천고디라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반어적으로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맞겠다. 머지않아. 백마 타고는 초인. 자, 우리나라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민족이잖아. 백의민족. 그래, 백마야, 백마. 백마 타고는 누가 있어? 초인. 초인 동그라미. 초인. 초인. 초인이 있어. 이 초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현실을 극복한 자. 시작. 일반적인 의미로는 현실을 극복한 자지. 눈 내리는 현실을 극복한 자. 또는 하나 뭐냐면 두 번째는 노래의 씨를 거두는 자. 노래의 씨를 거두는 자. 수학자예요. 수학자. 수학자. 그 수학자는 시적 화자일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후손일 수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초인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거야. 초인은 광복을 이룬 자 또는 현실을 극복한 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뭐하리라? 목나. 그럼 이 광야는 드디어 뭐예요? 이 광야는 어떤 광야가 되겠어? 다시 빛을 회복한 광야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보러 밑줄 치놓고 이 광야의 의미, 문맥을 따져볼 때 이 광야를 형상화시킨 단어 가운데 한자로서 맞는 것은 뭐냐면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빛날 광자. 알겠어요? 정의됐죠? 무슨 말인지. 빛날 광. 드디어 그냥 단순한 광야면 안 돼. 일반적인 광야는 그냥 넓은 들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문맥에 맞는 마지막에 있어야 광야의 한자적 의미로 맞는 것은 빛날 광자가 들어가야 된다. 빛나는 땅.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정의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목놓아 있죠. 목놓아. 일종 목놓아가 부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 목놓아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는 목놓아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었던 시절이 있었겠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시의 추론. 시작. 시의 추론. 적어도 시적 화자는 어떤 시절에 살았던 사람일 수 있다? 목놓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알겠죠?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런 암담했던 시절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어떤 광야? 그런 것을 눈치 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할 수 있는, 적나라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리라. 그 광야 나왔지? 한자 나왔어요? 광자 무슨 광자? 빛날 광자. 이게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첫 번째로 봤을 때 그래서 말은 광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광야의 미래. 그 광야의 미래가 바로 뭘 하고자 하는 거야?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지. 그 말은 뭐야? 그 광야의 미래는 광복된 조국이죠. 따라서 이 작품은 광복된 조국이 된 염원이죠. 알겠죠? 그 광복된 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인과관계. 내가 이 현실 속에 씨를 뿌렸을 때, 광복의 씨를 뿌렸을 때 광복이 획득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인과관계. 시작. 인과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원인과 결과. 노래의 씨를 써봤으니까 노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그 노래는 뭐였다? 광복이었던 것이다. 광복의 씨를 심으면 광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의 씨를 심으면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다 눈의 현실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야. 그 눈의 현실 속에 나는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매번 그것을 머릿속에 환기하시라고. 무슨 말 알겠지? 누군가는 지금 합격의 씨를 심고 있는데 나는 썩은 씨가 돼서는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자꾸 뭐 하면 안 돼? 파먹으면 안 된다. 수업 일수를 파먹고, 알겠습니까? 게으르고, 알겠죠? 졸고, 딴 생각하고, 결석하고.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온전히 가꾸지 못하는 거지. 나의 씨를 여기다가 제대로 심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결과는 뻔해. 결과는 어떤 씨를 심으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접 특강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와서, 물론 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에 필기시험을 합격했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와서 이제 면접 특강을 듣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되겠죠. 그래. 그랬을 때 머지않아 저쪽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누구 탓이라고? 누구 탓이야? 여러분들 자신의 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수험생은 98%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나 이 자리 왔으니까 시작이 반이다. 시작. 시작이 반이다. 이 자리 오기까지도 힘들잖아. 그렇지? 이제 이 자리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열심히 씨를 심고 잘 가꾸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합격의 열매가 도둑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이육사의 광야를 자기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나요? 자기에게 수용하면 되잖아. 에? 문학적 수용, 자기화, 시작. 자기 상황에 접목시켜 보는 거.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먹노아 부르게 하리라. 마지막 부분은 미래지적 시점이죠. 뭐뭐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이잖아, 미래적.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지. 미래에 대한 염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미리 말하는 거지. 아직 이런 현실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머지않아 이런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 뭐라는 거 말하는 거지.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 시작. 미리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예언. 미리 말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한다고. 저희가 미리 했죠, 써가지고.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이 미리 했자야. 미리 말한다. 예언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예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 소유자? 예언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한다? 예언하는 거지. 반드시 광복이 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기 됐나요? 예언자적. 너 이러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거야. 내년에 합격한다. 머지않아 합격한다. 됐나요? 이게 예언자적 성질이죠. 저기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음 중에서 예언자적 성질이 있는 법을 찾으려면 마지막 연을 찾아야 된다는 거. 저기 됐어요? 따라서 좀 더 주제를 강화시킨다면 인과관계 속에서 핵심적 단락을 얘기한다면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이 핵심 연이야. 따라서 뭐가 된다? 광야에 있어서의 광야에 있어서의 자기 희생적 의지와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 뭐다 다 같이? 이육사의 광야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일단 광야의 통시 고찰이죠. 광야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고찰하면서 결국 자기 희생적 의지와 광복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뭐다 다 같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시간적 구성,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상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뭐 마찬가지죠.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 나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과거의 내 모습,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내가 초라하다면 그 과거의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존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다시 돌려놓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한 장부터 더 볼까?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흐름도 있지만 시간이 역전된 것도 있어요. 알겠어? 시간. 대표적인 작품이 55페이지 시간의 역행적 구성. 밑줄자. 자, 시간의 역행적 구성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여승이지. 왠지 여승하면 좀 약간 여승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보통 여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삶에 있어서 좀 기구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물론 불교적 의식으로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속세와 이제는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머리를 끊는다는 거죠.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확확 깎잖아. 그렇지? 속세와 인연을 갖다 뭐 한다? 이제는 끊는다라는 어떤 각오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 여성이 됐다. 그러면 뭔가 삶이 기구하겠구나. 왜 기구했을까? 그의 삶은 어땠을까? 알겠어요? 궁금해, 안 궁금해? 옛날 우스갯소리로 궁금하면 500원. 시작.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옛날 개그 프로도 있었습니다만 궁금해야 공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성? 그럼 여성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지? 보통 우리 여성, 뭐, 신부, 뭐, 이렇게 막 하잖아. 수녀. 왜냐, 뭐, 원불교를 뭐, 정녀, 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이건 다 좀 뭔가 좀 절연하고, 세속적인 것과는 뭔가 절연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생이 누리할 거 누리고 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평범한 삶이잖아. 근데 그런 것을
절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속에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뭐 이런 생각 가져 안 가죠? 갖겠지? 그럴 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지. 여성은 어떤 삶이었길래 여성이 됐을까? 알겠습니까? 에? 또 여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자, 여성이니까 여성이 시적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 봅시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주치. 이 가주치라는 것은 취나물 있죠. 취나물의 사투리야. 취나물의 사투리. 가주치의 내음새가 났다는 말은 그만큼 뭡니까? 에? 고기를 갖다 멀리하고, 고기를 멀리하고 승려들은 뭡니까? 주로 산나물이나 이런 채소 따위만 먹고 살잖아. 그만큼 가주치 냄새가 났다는 말은 그것을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고,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승려의 생활, 여성의 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시각적이야. 그냥 시간의 흐름을 모르잖아.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데 그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에? 가주치 냄새가 났다는 거야. 그 몸에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늘 먹어 안 먹어? 여러분들은 나는 마늘 먹지. 파 먹어 안 먹어? 파 먹지. 우리나라의 양념으로서 마늘 파 안 들어가면 지칠 정도로 마늘과 파 많이 먹잖아. 그걸 우리는 몰라. 여러분들 마늘 먹고 나도 파를 먹어. 오늘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마늘과 파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처음 오는 사람들 딱 공항 도착하면 그런 냄새가 난대. 마늘과 파 냄새. 특히 한국 사람 만나면. 우리는 모르지. 아무리 향수로 치장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난다는 거야. 우리도 그러지. 외국 사람 지나가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 나왔나? 나죠? 그런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인종을 갖다 차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그 민족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란 말이야. 왜? 그것을 즐겨 먹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려도 그런 취나물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이 취냄새 나는 거야. 그만큼 승려의 삶을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승려의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다 말이야. 됐어요? 시각적 형상화. 쓸쓸한다. 자, 뭐가 나왔어 아까? 수식어를 조심하라고 했겠지? 수식어 속에 뭐가 드러난다? 정서가 드러난다. 정서. 그래서 여성은 쓸쓸하지. 쓸쓸함. 여성은 뭐다? 시작. 쓸쓸함이 있죠. 그렇죠? 여성에게서 뭐가 나타나? 쓸쓸함이 나타나.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자, 여러분들 비구니가 됐어. 그리고 오랜 세월 여성인의 생활을 살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같이, 옛날처럼. 알겠죠? 지금도 그 속에서 뭐가 있다? 쓸쓸한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완전히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 삶으로부터 뭐였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네.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주치의 내음새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 사람이 언젠가 만난 사람이 있어. 언젠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왠지 삶에 또 궁핍함이 느껴졌어. 근데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만났어.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갑다. 무슨 말 알겠지? 아직도 그렇게 사는갑다. 그래서 뭐가 나와? 나는 불경처럼 서러운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럽다는 누구요? 이거는 여성은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고 시적 화자가 나오는 거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나야 나. 나야 나. 이 나는 서러움이 있는 거죠. 정리됐죠? 왜? 그때도 쓸쓸한 빛이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쓸쓸한 빛을 갖고 있는 그 여성을 생각하니. 정리됐나요? 원래 불경은 뭡니까? 불경처럼 왜 서러워졌을까요? 불경은 뭐예요? 불경은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런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뭐에 닿지? 불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여성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불경 같은 존재가 못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유로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했다?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정리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성. 그래서 여성을 나는 만난 거예요. 그럼 여성은 뭘까?
자, 그렇죠? 왜 갑자기 여성과 절로 했다? 그런 옛날같이 늙었다 하는 걸 봐서 아마도 시적 화자는 이 여성과 초면이 아닌갑다, 구면인갑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연부터가 여성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성 봅시다. 평안도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은 그 밑에 해놨지만 금광의 일터야. 옛날 1930년대 1억 천금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로 막 금광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가난하니까 일제 수탈기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럴 때 가난하니까 어떻게 농촌 사람들이 농사는 재봤자 다 세금으로 걷어가니까 이래 주고도 저래 주고도 죽을 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금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막 가서 이제 금해서 1억 천을 벌으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벌고 떠났다면 이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 평안도의 어느 산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뭘 샀다 다치? 옥수수를 샀다. 이 파리한 여인은 누구요? 파리한 여인 누구요? 지금 여성이 된 여인이었어. 알겠습니까? 그 전에 파리한 여인에게서 나는 옥수수 샀다. 여인은 나으리 딸을 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여러분들 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있지. 울다라고 하는 건 서술어죠. 서술은 뭐의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를 가을밤같이 있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있어 없어요? 가을밤에 비유했죠? 가을밤을 통해서 나의 울음을 드러냈지? 가을밤은 뭐예요? 시각이죠?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 시작. 청각의 시각화지? 그러면 이거 청각의 시각화가 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있다. OX.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공감각적 심상. 울었으니까 뭐에 닿지? 청각이지. 서술의 중심. 근데 어떻게 울었어 닿지? 가을밤같이. 가을밤이니까 뭐에 닿지? 시각이잖아. 청각의 시각화. 다 같이 시작.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형성화시키고 있죠. 슬픔을. 여인은 나으리 딸을 갈비치 차게 울었다. 그래서 여인의 그런 어떤 뭡니까? 상당히 그런 어떤 간구한 삶. 간구한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간구하다 그래. 알겠지? 간구한 삶.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렵고도 고통받는 삶을 간구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울었다. 근전판에서 나는 여인을 만났지. 여인에 대한 내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 여인은 지금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네. 두 번째는 어린 딸이 있었네. 자, 다음에 또 정보 투가입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섣벌같이 나간, 일하는 벌같이 나간 지아비.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가정사를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옥수수를 팔고 금전판을 돌아다니고 있어? 남편이 금전판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떠난 거야. 그래서 하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기를 들쳤고 남편을 찾아 나섰던 거지. 이런 스토리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옥수수를 팔면서 금전판을 돌아다니는 거야. 10년, 나간 지 10년이 됐어. 그런 사이에 어린 딸은 뭐가 됐어요? 도라지 꽃이 됐어요. 그때 어린 딸. 자, 지금 여성을 만났을 때 물어봤겠지. 그 딸은 어디 있었어? 그 딸은 어디다 두었어? 그때 어린 딸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물어봤겠지. 예, 그 딸은 말이죠. 도라지 꽃이 도와 무덤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도라지 꽃이 좋아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서 도라지 꽃으로 태어나는 거야. 주객천도. 시작. 주객천도. 여기 주객천도가 들어가지. 또 주객천도.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기법 또는 표현상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나올 수 있잖아. 주객천도가 있다. 맞다 틀리다? 맞는 거지. 이 부분이 주객천도야.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돌무덤으로 묻혀서 도라지 꽃이 된 거야. 됐나요? 주객천도.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거지. 아이고 그랬어. 그럼 어찌 그렇다면 이렇게 스님이 됐어? 그러자 그래서요. 산공도 설계 우는 슬픈 날이 있었죠. 산공도 설계 우는 슬픈 날. 날은 날인데 어떤 날? 슬픈 날. 산공이 슬프게 울어. 그리고 의인법이죠. 사람의 감정을 사물에 이입시켰죠. 감정이입. 시작.
감정이입. 따라서 이 작품에는 감정이입을 통해 시적 대상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OX.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상공도 설게 울었던 날이었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울었어요? 설게 울었어요. 알겠지? 서러움.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시를 갖다 이해할 때 정서는 주로 어디에 나타난다? 수식어. 관용어나 부사를 통해 드러난다고 했죠. 생각나? 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했다. 그렇죠. 산절의 마당교의 여인의 머리오리가 머리오리지 머리카락의 머리카락 머리오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눈물 방울같이 비출다. 눈물 방울처럼 떨어졌다.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오직하면 머리를 자르겠냐고 여의자가. 그래 안 그래요? 머리를 빡빡. 그 한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의 한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OX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눈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머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구니가 된 거지. 됐습니까? 스님이 된 거죠. 그 스님이 된 지금 스님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따라서 시간에 보다 역전성. 첫 번째 연이 제일 나중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순차적으로 일어났겠지. 그래서 순서는 나다라가 시작. 나다라가.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딱 두 번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백석의 여세는 작품이 순서를 맞추는 문제. 알겠습니까? 이 시를 흐트러 놓고 이 시를 사건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시를 순서를 한번 맞춰봐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내용적인 파악을 통해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래서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시는 뭘 추구하느냐면 한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화시킵니다. 뭐라고 나왔지? 보편화. 바로 이 여성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하나의 인간사를 노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여성을 통해서 뭘 이해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여성으로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 여성은 바로 우리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를 갖고 있는. 알겠지? 그리고 뭐 했어? 가족이 분열됐죠. 가족이 분열됐다기보다는 가족이 뿔뿔 헤어졌죠. 한 가족의 비극적인 측면이 있죠. 이거거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었잖아요.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이고 그 삶을 누굴 통해서? 여성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제야 뭐 간단하게 일제강점 여인의 비극적 삶이라고 이게 해놨긴 해놨습니다만 이 여인은 뭐가 된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석의 여성. 자, 뭐 하면? 궁금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 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제목이라는 거. 알겠어요?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형상화시키려고 했는가? 그 제목과 관련해서 정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정서. 네? 이 정서를 갖다가 어떻게 형상화시켜놨는가? 형상화시킬 때 뭐가 필요해? 표현적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다양한 그런 공간경제 이미지나 뭐 또는 때에 따라서 뭐 주객, 그 전도나 또는 시적 뭐 여러 가지 어떤 표현적 기법을 통해서 그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백석이 뭐라는 작품 나왔지? 여성이라는 작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한 시간도 나머지 시간도 시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거 분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